이 교수의 책 읽기 24번은 엘라 F. 워싱턴의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부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 경영학 책이죠. 이 교수의 책 읽기 17에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다정한 서술자를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엘라 F. 워싱턴의 이 책,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우선 형평성, 포용성,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 또 necessary journey, making real progress on equity and inclusion을 인용했어요. 그 인용한 내용을 좀 보면 가정암의 탈근대 정동은 가족이나 가족 유사 공동체가 가족제대 에센스가 이제 안정과 돌봄인데 그 안정과 돌봄을 제공하고 구성원 각자의 성공 기회를 촉진하면서 독립 주체적인 자아란 근대의 이념을 더 확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정함이 이제 그 원래 근대 가족이라는 게 이 낭만적 사랑이잖아요. 그 낭만적 사랑에 의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된 건데 그거의 난경이 이제 문제가 돼서 가족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족 유사 공동체가 나오고 있는데 가족 문제가 되니까 유사 공동체로 멋있는 것 같지만 반려견하고 둘이 사는 사람도 가족 유사 공동체지 뭐예요? 옛날에 가족은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아니라. 그걸 포괄한단 말이지, 이 다정함이.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 근대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예? 그 제도가 이제 그거가 완성이 되는, 제도를 완성하는 탈근대 정동의 모델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정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유노말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조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프레스의 엘라 워싱턴 다정한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다정함을 여기서 다정함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이 다정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그래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훔친 땅의 건국, 트윗, 유니레버 시총 3조 원 날렸다라는 2023년 7월 7일자 신문 기사에서처럼 이 책의 핵심 주장이 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경영 전략 이론 자체가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읽어야 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왜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결책이 뭘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팔근대 담론 시스템의 총체적인 구축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총체적인 구축을 하지 않고 다정함이라는 개념 하나만을 가지고 개선이나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탈근대를 선도하려는 시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한 개만 갖고 세상이 바뀌냐고요. 그죠? 총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탈근대 담론 시스템을 대체할 혁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탈근대 담론의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작업이 요구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정한 서술자 등의 이제 탈근대 구축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라는 비즈니스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어떻게 적용이 잘못된 건지 그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제 제목이 이제 The Necessary Journey Making Real Progress on Equity and Inclusion. 이 책의 원제가 그런데 영어 번역하면 필요한 여정, 평평성과 포용성에서 이루는 실질적인 진보 이런 제목인데 이게 이제 번역본의 제목하고 좀 다르죠.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비즈니스 경쟁력이라는 번역본의 제목과 차이가 있어요.
친구도 내가 이 책을 줬더니 물어보기를 다정한 조직이라고 썼는데 책에 어디서도 다정함이 이제 핵심 개념인데, 그죠?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 다정함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책 어디에서도 설명되거나 언급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왜 책은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로 돼 있는데 왜 다정함이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책의 핵심 내용은 원제의 부재, 형평성과 포용성에서 이루는 실질적인 진보. 이게 맞는 거고, 번역본의 부재,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번역본의 다정한 조직이라는 용어가 어디 나왔냐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옹긴이 번역자나 출판사 편집부가 대중적 호소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다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정함을 좋아해. 그래서 사용한 것 같아요. 왜 사용했는지도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도 내가 대신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잘 쓰긴 했어요. 이, 이 다정한 서술자의 올가 토카라추크 말고 한국의 소설가들 말이죠. 그러니까 김현수와 박상영 이런 소설가들도 다정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향신문의 김종목 기자가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이라는 글을 썼는데, 기사를 썼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책 제목이. 그 김현수의 새 단편집, 너무나 많은 여름이 하고, 박상영의 에세이, 순도 100% 휴식이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두 작가가 2021년도 하반기 제주도 가파드 레지던스에 함께 머물러서 성주 작가로 있었는데, 박상영이 그 레지던스에 벌어진 얘기만 있었어요. 김현수와 인연도 적었는데 김현수가 이 박상영의 첫 인터뷰이였어요. 인터뷰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직 기자 할 때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낸 김현수를 만났더니 성심성의껏 답해줬다는 거예요. 박상영이 인터뷰를 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이 나에게 나의 말을 경청해준 경험이라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확고하게 굳히게 됐다고 말했었어요. 김현수가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준 얘기도 쓰고요. 너무나 많은 여름이는 레지던스에 머물 때 대주 여러 서점에서 진행한 낭독회 때 발표한 짧은 소설들을 모았는데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이면 읽을 분량의 단편들을 이어냈어요.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의 다음 구절을 읽다가 박상영의 인터뷰 경험 등을 떠올렸어요. 소설가는 몰라도 되는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글쓰기는 인식이며 인식은 창조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만 나옵니다. 조지 오웰이 광부의 세계에 대해 말한 것도 다정함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플롯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가능성으로만 숨어있던 발밑의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집니다. 김현수가 박상영에게 보여주는 다정함도 소설적 화자가 강조한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멋진 기사예요. 올가 토커로축구 김현수, 박상영과 이 기사를 쓴 김정국 기자 등 눈 밝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선구적으로 읽어냈고, 그다음에 이 교수의 영화 읽기 47번의 영화 엘레멘탈에서 확인했듯이 탈근대의 대표 정동은 내 생각에는 다정함이라고 보여요. 다정함이 왜 다정함이 중요하냐면 가부장 중심 근대 핵가족 제도의 낭만적 사랑의 융합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너나 없이 이제 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 열정, 그지? 열정. 응? 응? 융합적 이데올로기를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나 없는 돌봄과 희생의 문제. 너가 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근데 핵가족 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돌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기적인 사람은 빠지고 이제 희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그래서 이게 지금 근대 핵가족 제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희생하냐고. 그지? 그러니까 애가 아이를 안 낳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완할 핵심 정동이 이제 다정함이라.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게 다정함이라고 여기지는 거죠. 다정함을 실천하는 게 바로 시적 상상력인데 이 시적 상상력은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양상에서는 물론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팔근대 시대 건설의 담론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메탁스의 영토라고 토카르추크의 용어가 있어요. 그건 토카르추크 쪽에 보니까 읽을 건 보세요. 처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되는 거죠. 이 다정함이. 그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교사의 대립 등 사회 문제를 번진 학교 폭력이 있는데 그거를 다정함으로 이겨낸 사례가 있어요. 모범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의 현실에서 실천된 메탁시의 영토라고 보는 거죠. 기사를 내용을 보면 학폭 없는 기적의 중학교, 그 뒤에는 학폭이게는 선생님. 나는 상처 주는 카톡이나 뒷담화는 폭력이라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민식 교사, 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 수십 명으로 우르르 뛰쳐나왔다. 이게 공감 프로젝트 현장인데 이 임 교사가 직접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1학년 학생은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 보니까 즐거웠고 사이버 폭력이 대면 폭력으로 이어져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대구 산격중학교 생활안전부장 겸 학교 폭력 주임교사, 이 학생 주임인 임 교사는 올해 대구 교육청 지원을 받아 10개 학교를 돌며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신입생 때 자연스럽게 서로 다르지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익히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학생 주임이 어쩌다 전시회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나섰을까? 이른바 산격중의 기적이 입소문을 탄 결과다. 임 교사가 11년 전 처음 산격중에 발령받았을 때 전교생 250여 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심의가 한 해 27건에 달했다. 지인들도 큰일이라고 걱정해줬다. 임 교사는 몇몇 동료 교사와 뜻을 모아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갔다. 부정 학생들을 모아 극단 반창고를 꾸려 주말마다 뮤지컬 연습을 했다. 그렇게 2017년 11월 첫 작품 후에 Y가 무대에 올랐다. 임 교사의 노력으로 집으로 돌아온 가출 청소년도 여럿이다. 몇 해 전 딸의 가출에 가슴앓이 하던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렵사리 학생을 만난 임 교사가 건넨 말은 돌아와라가 아니었다. 너도 많이 힘들지. 내 맘 충분히 이해하니 강제로 돌아오라고는 안 할게. 한 말이죠. 그리고 밥을 사 먹이고 먹을 것도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 뒤에 마침내 학교로 돌아왔다. 관심과 사랑을 주면 결국 알아주더라고요. 억지로 학교에 앉혀놓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선생님은 나를 믿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행동이 따라 바뀐다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한격 중에 폭력은 서서히 줄었고 2020년 이후로는 학교폭력 관련 심의가 한 건도 없었다. 한격중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 장관한테 청을 받았다. 남들이 꺼리는 학교폭력 예방 책임을 맡은 데는 임 교사의 과거도 작용했다. 그도 피해자였다. 어릴 때는 몸이 왜소했거든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엔 이것저것 지시하며 못된 짓을 많이 했죠. 힘든 아이들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신발 주머니를 드는 역할도 맡았다. 임 교사는 그때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 저는 다른 선생님처럼 착실하게 공부한 모범생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영남대에서 교육행정 관련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나처럼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돕고 싶다는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임민식 교사의 교육학 박사학위가 팔근대 정동 다정함을 중심으로 연구될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저자 워싱턴이 직접 언급 안 한 다정함을 번역본 제목으로 정한 감각은 공인되지 않은 이신전시 말고 실천하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에요. 잘 팔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바로 이런 다정함의 고려 여부가 뉴노멀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경영이론의 성패를 가름할 것, 궁극적으로 가름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언급한 미국의 훔친 땅의 건국 트윗, 유니레버 시총 3조 원 날렸다는 아래 기사를 보면 DEI 경영 정장이 현재 실패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훔친 땅의 건국 트윗, 유니레버 시총 3조 원 날렸다. 독립기념일에 자회사가 트윗, 소비자 격분. 미국에서 소수인종,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적 올바름 운동, PC라고 그러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올랐던 기업들이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과도한 PC주의가 주류 사회와 역사, 문화를 급격하게 흔들고 악마하는 데 대해 보수 중도 성향 국민의 염증이 커지면서다. 기업 평판이 나빠지고 매출 주가가 직격탄을 맞아 기업들이 PC 리스크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생활용품 유니레버는 이게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이제 어, 자회사인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 밴덴 제리스가 미국 독립운동 기념일에 올린 트윗 내에 격분한 소비자들이 벤앤제리스 불매운동을 돌입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 환경 반전 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 기업으로 알려진 벤 앤드 제리스는 이날 독립 기념일의 축하 분위기 때문에 미국 탄생에 대한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미국은 원주민에게 훔친 땅이 건국됐다. 우리는 7월 4일기에 땅 반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반환해야 할 땅으로 이 업체는 사우스 다코타주 블랙힐즈에 있는 바위산 러시모 국립기념지를 첫전에 꼽았다. 러시모어에는 이 유명한 그죠 바위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람 링컨, 시어더 루스펠트 등 미국을 빛낸 대통령 내인의 대형 두상이 조각돼 있으며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벤앤조 데리스는 원래 주인인 라코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러시모어를 반환하고 인디안 조상을 기리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 미국 진보학계에서는 개척시대 원주민 탄압, 학살 등을 반성해야 한다는 수정주의 사관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인종 반성과 배려를 넘어 미 건국 자체를 백인의 도둑질로 헛듣는 트윗이 나오자 많은 이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이 상원 의원은 등 각계 인사들이 평생 벤앤질리스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겠다고 밝혔고 크리스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 이 자유의 상징을 헛듣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는 제이슨은 지난 1일 캐나다 건국의 캐나다 데이에도 캐나다는 원주민에게서 훔친 땅에 세워졌다는 트윗을 게재해 캐나다에서도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이 언론들은 이번 베넨제리스 보이콧을 제2의 버드라이트 사태로 부른다. 지난 20년간 미 맥주량 판매 1위 제품이었던 하이저 부시사의 버드라이트는 지난 3월 전미 대학 농구 시즌에 젊은 층에 잘 알려진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딜란 멀바니를 홍보에 활용했다. 그러자 맥주 주 소비층인 중장년 남성들이 성전환을 유행처럼 장려하느라며 대대적 불매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버드라이트는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앤하이저 부시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했다. 버드라이트는 결국 트랜스젠더 모델을 철회하고 전국에 맥주를 공짜로 뿌리는 수준으로 절치부심 중이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다. 스포츠용품 아디다스는 5월 여성 수영복 모델로 여성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흑인 모델을 내세 논란이 됐다. 여성 선수 단체 등에게 생물학적 여성을 뭔가 잘못된 존재로 취급하는 극단적 레이버 워싱,
레인보우는 성소수자죠. 워싱은 좀 씻어 치우는 거니까, 씻어서 쫙 물 뿌려서 씻는 거니까 성소수자 인권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 것. 남성의 여성 정보 진출을 정당화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도 어린이용 프라이드, 소수자 슬로건이죠. 홍보를 보였다가 하이가 빗발치자 어, 이런 마케팅을 슬그머니 접었다. 미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간 성소수자나 소수인종에게 우호적인 마케팅을 벌려온 것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힙해 보이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정, 신앙, 애국심 등 보수적 가치를 높이 사는 국민들이 저는 우리 영역을 공격하지 말라고 반격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특히 미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념 전쟁이 극격화하는 지금 기업들은 진보 보수 양쪽 모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한편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성, 평등 포용 증진 정책, DEI 책임자들도 줄줄이 물러나고 있다. 이 흑인 인어공주와 라틴계 백설공주를 만든 디즈니, 흑인 클레오파트라로 역사 논란을 일으킨 넷플릭스, 흑인 슈퍼맨을 앞세운 워너브라더스의 DEI 책임자들이 워싱 논란 가운데 최근 사임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적인 반발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세상에서조차 백인 중심의 용광로, 멜팅포트 융합 정책보다는 당연히 여성, 흑인, 성소수자 등 소수 타자 집단의 주류와 같은 거의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샐러드볼 정책의 대세를 따르려는 DEI 경영 전략 역사적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일시적인 반발이지. 근데 왜 이 반발을 샀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지금 DEI 열풍이 새롭다고 느끼는 일,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이런 게 있었나 고 느끼는 사람 많겠지만 사실은 이 다양성 관리 개념 1980년대에 생겨난 거고 40년 이상 된 연구 분야인 거죠. 그게 언제냐면 1950, 60년대 시민권리운동 그때부터 흘러 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 10925에 이 차별을 끝내기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 연방정부 계약자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란 무슨 소리냐면 차별 관행의 종식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차별을 보상하고 미래의 차별을 예방하려는 모든 조치를 말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 소수민족 흑인들, 백인은 우리 동양인은 안 통해요. 동양인은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잘난 쪽에 속해서 안 통하는데 그리고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학에서도 많이 뽑아요. 더 성적과 관계없이 이 어퍼머티브 이 액션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끄럽죠. 이건 웃기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1964년도 민권법은 15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고용, 해고, 승진, 직무훈련, 취업 조건이나 혜택 등에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것. 벌써 64년도에. 그래서 미국 평등고용위원회 EEOC가 만들어졌고 법 이행과 감시와 불법적 고용차별 폐지가 진행됐고 이후 법 적용 확대되어 임신을 위한 차별이 불법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적 지향성과 이것 다 성정체성도 보호 대상이 된 거죠. 한국의 대표 사례는 그 현대기아차가 여성 직원 수가 늘었다고 보고한 그 현대자동차의 다양성 존중의 경영 정략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그게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죠. DEI 경영의 도입 단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만 강조되지만 현재 우리는 뭐
여성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정도죠.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는 DEI 경영이 직면할 사회 문화적 저항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우리는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겠죠.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가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다정함과 인류애, 사람 냄새 나는 DEI 경영이 이 사람도 다정함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내용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미국 조직 심리학자인 저자 기업 아홉거 CEO 인터뷰 사례 모아 다양한 소식이 살아남는다. 이 책에 대한 이 설명이 소개가 있었어요. 메신저 및 협업 어플 개발회사인 슬랙의 CEO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지난 20년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 휴가를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당시 이제 미국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무릎에 눌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뒤였는데 기업 내 흑인과 유색인종 직원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준 거예요. 심리 상담도 받게 해줬어요. 미국 조직 심리학자 컨설팅 회사 운영자인 LIF 워싱턴이 쓴 이 책에 따르면 당시 슬랙 직원들은 경영자의 공감 어린 조치에 내 직장은 안전지대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해고했어요. 다정함, 인류애, 우정, 자기다움 이런 인간적인 단어들이 앞으로 기업이 지향할 새로운 혁신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기만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어요. 일터에 포용이라는 사람 냄새나는 덕목을 장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diversity, 다양성, 형평성, equity, inclusion이 포용이죠. 이 DEI 경영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DEI를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인 동시에 성장하는 기업인 9개 기업의 사례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DEI를 안내를 해요. 슬랙을 비롯해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소비업체 베스트바이, 인도에서 둘째로 규모가 큰 IT 기업 인포시스, 미국 최대 체인인 식당 데니스, 미국 위스키 제조업체 엉클 리어리스트, 프랑스의 식품 서비스 회사 소덱소 등 DER을 경영에 적용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DEI는 기존 기업들이 원래 강조해오던 것이 다양성과 형평성인 이걸 원래 아까 했었죠. 쭉 테네 대통령의 그 명령서에도 보면 거기다가 포용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은 뭐냐? 포용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원의 삶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이 일터에서 더 자기답고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더 다정하고 세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다정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미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80%가 목표로 하는 DEI 또는 DNI 다양성만 있으면 이퀴티는 다양성이 있으면 다시 평등하게 하는 거니까 그 포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을 일하기 위해 모인 조직, 성과로 말하는 곳으로만 보는 기존 관점에서는 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왜 직원에게 다정하게까지 해야 하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일까? 여전히 이렇게 주장한다. 그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자는 기업이 처한 진짜 위기는 매출 감소가 아니라 조용한 퇴직자, 증가 같은 내부 위기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회사의 목표를 내 일로 여기지 않고 최소한의 일만 하며 내 삶에 집중하는 조용한 퇴사가 늘며 기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 눈길이 가는 건 포용의 덕목을 적용한 경영자들의 접근법이다. 첫째는 인류애를 가지고 직원을 대한다. 저자는 DEI의 중심은 인류애다. 이를 일터에 도입하는 일은 늘 도전이지만 직장은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는 직원들이 집에 있을 때처럼 자기답고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 휴버트 졸리 전 베스트바이 CEO는 회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개인들이 모인 인간적인 조직이다.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며 본래의 자기 모습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회사도 관심을 기운다는 사실을 아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해. 셋째는 직원들과 우정 혹은 유대감을 쌓는 것. 폰 위버 엉클 리어리스트 창업자는 회사 문화는 맥주를 사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고 싶게끔 하는 것이다. 며 기업에 필요한 것이 우정이라고 말한다.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면 업무가 느슨해지는 건 아닐까? 이 우려는 마지막 항목이 답이 될 수 있다. 조직이 다정해지는 것은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크리스 슈미트 존 모스 애덤스 CEO는 적절한 교육과 코칭, 비공식적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돛담배에 태워 망망대해로 내보내 표류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한다. 베스트바이는 졸리 전 CEO가 경영을 맡기 전인 2011년 부진을 겪으며 회사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졸리의 인간적인 경영법 도입 이후 몇 년 만에 이직률이 떨어지고 부진을 털어내며 부활에 성공했다. 여자는 우리는 살면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으며 따라서 그 공간에서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며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일터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꿈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고 또 말한다. 그렇지만 피고용인이 나서서 직장을 바꾸고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이 과연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다. 이 책을 옮긴 이가 다정한 조직의 다정함을 강조한 것처럼 김민정 기자도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다정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위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80%가 목표로 DEI 또는 D&I 다양성과 포용을 언급한다고 보고합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경영 전략, DEI는 기존 기업들이 강조한 다양성과 형평성이라는 덕목에 포용을 더한 것인데 일터에 포용이라는 사람 냄새나는 덕목을 장착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평의 마지막에 피고용인이 나서서 직장을 바꾸고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이 과연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지 의문은 남는다라는 의문이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고 질문 똑같은 단어 또 썼으니까 한번 볼까요? 미국군 훔친 땅의 건국 트윗 유니레버 시총 3조 원 날렸다라는 신문 기사에서처럼 DEI 경영 전략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지? 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설명은 그걸 하려면. 다정함으로 번역될 포용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비즈니스 실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로 DE, 다양성 형평령은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포용성을 추가한다는 주장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패러다임 인식 체계의 전환 담론이 구축돼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순응할 행동 지침, 공동체가 주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정한 서술자의 8군데 시스템 구축 담론을 비즈니스 현실에서 검토하려고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의 DEI 경영력을 믿고 있습니다만 DEI 경영 전략 자체에 의문이 되기 되는 현재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죠. 이거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요. 엘라 워싱턴은 포용의 과학과 실천에 있어서 선도적인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애덤 그랜트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 다양함을 포용하는 조직일수록 혁신 가능성이 6배나 높아진다니 조직의 성공을 꿈꾸는 리더라면 지금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을 버리고 어떻게 DEI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주장하는 박승덕 하나솔루션 전략부분 사장이라든가 또는 모두가 오늘부터 여정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추악한 문제들이 마술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짐 클리프턴 갤럽 회장 등의 찬사처럼 DEI 경영 전략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핵심은 실행에 있었다. 프로그램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DEI 경영 전략의 당위성을 제로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핵심은 실행에 있었다. 프로그램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었다. 근데 DEI는 프로그램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DEI가 여정이라고 말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변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바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며 그러니까 어려운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거죠. DEI 경영 전략의 약점은 프로그램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도 문화적 변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바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인문학적 측면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란 경영학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요. 인문학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죠. 경영학만. 그러니까 DEI 모든 그 이해를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문제점을. 모든 기업에 들어맞는 DEI 만능 해법이 없죠. 그러니까 기업마다 나름의 의도와 의미를 지닌 접근법을 찾는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명확한 경로를 보지 못한다면 기업이 DEI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책을 썼다. 나름의 여정을 걷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DEI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떤 난관과 실수를 거쳐 어떤 성공에 이르는지 구체하고 싶었다. 결국 이 책은 현재 자신의 DEI 여정이 어디쯤에 있고 다른 회사에 비교하면 어떤 상황이냐는 리더들의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답변이라고 보여져. 근데 DEI 담론의 모순은 이 책이 담긴 모든 이야기는 기업이 DEI 여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단순한 프레임워크, 즉 1단계 인식,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 2단계 어떻게 수능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야 한다니까 한다. 3단계 전술,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들어맞냐. 4단계 통합,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일부분이 DEI라고 보는 거죠. 5단계는 지속이죠. 조직이 변해도 DEI는 장기적으로 굳건해. 이 다양성 형평 포용의 여정의 5단계 자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적 상상력의 훈련도 없이도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는 D의 여정을 위한 5단계의 단순한 프레임워크의 이야기. 이게 단순한 이런 차원일 수 있는데 이거와 DEI는 직장에서 인간성을 고양하는 일이라는 정의로 이야기를 통한 공감을 말할 때 이야기 담론의 복잡한 차원. 이 두 개는 같지 않아요. 위에 거는 단순한 프레임워크의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인식, 뭐 수능, 뭐 전술, 통합, 지속.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목표는 이거란 말이죠. 인간성을 고양하는 일, 이야기를 통한 공감. 이럴 때 이야기 담론은 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즉, DEI 경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핵심 개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가지면 다르다고. 예를 들면 밑줄 친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 이 단어의 차이점에 주목해 보세요. 나는 이야기 속에서 독자가 자신의 일부를 찾아내고 쓴다. 이건 레나 웨이드라는 소설가가 쓴 말이에요. 이때 이야기는 시적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죠. 난 이 책을 이야기 몸으로 만들었다. 이야기가 지닌 가르침과 영감임을 믿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아니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느끼고 배우고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 행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만 담은 것은 아니다. 각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른 얘기예요. 40년 이상 DR을 경험해온 내 경험, 뭐 실용적인 교훈 같은 거. 이 책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회사들이 나름의 여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 이 책의 이야기 중심법은 디아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체계나 방법론 중심의 기존 책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 기존의 훌륭한 책들과 함께 상대되면 이야기 중심의 이 책이 디아의 여정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의 경영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DI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어 경영계 학계의 체제나 방법론 중심의 기본 기존 책을 보완한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느끼고 배우고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 행동하며 이야기는 인간 경험을 연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아니 강력한 도구이기에 이야기가 지닌 가르침과 영감을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 두 개는 다른 거라고. 워싱턴이 원래 의도한, 이야기가 이 시적 상상력의 힘을 바탕으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DI 이야기는 이야기를 도구로 축소하는 거죠. 김수영의 이제 4.19 혁명의 실패를 인지하고 쓴 시 그 방을 생각하며의 오래된 실망감이 기억이 납니다. 시를 읽어보면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과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덕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삶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스디슨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없이 풍성하다. 혁명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는 헛소리처럼 되어버린 실패한 처지를 자각하면서도 가벼움만 나는 이야기로도 이유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지혜가 김성에 있었던 거죠. 이야기가 없어도 사는구나. 응? 김수영처럼 혁명은 안 떼고 나는 방만 바꿔 버렸다고 반성을 하는데 김수영은 워싱턴은 그 방을 바꾸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불평을 해요. 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매일같이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다. 어째서 경영대학원 학자들은 비즈니스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과 직접 연결하려 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을 왜 말리는 걸까? 나는 학계와 실무 세계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내 여정은 어려운 길이었다. 언스트 앤 영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학계에서 추방된 기분이었다.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은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다.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둔 이야기를 통한 공감으로 EI 경영 전략의 담론을 구성하고자 했다. 고 워싱턴이 주장하지 말았어야 해요. 나는 이야기 속에서 독자가 자신의 일부를 살아있게 쓴다라는 레나 웨이트의 말을 인용하며 시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훔친 땅의 건국 트윗, 유니레버 시총 3조 원 날렸다라는 신문 기사로 확인한 바 있듯이 이야기 담론의 모순어법, 이게 목표는 한없이 높아요. 근데 이게 자가당착인 거죠. 근데 해놓은 그 결론은 되게 웃기게, 어? 혁명을 했는데 방만 바꾼 거죠. 시적 상상력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 전환, 이거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워싱턴이 의도한 이야기 담론의 목표가 아니에요. 워싱턴이 의도한 목표의 담론은 그냥 경영만 잘하는 거죠. 조금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인류 공동체의 핵심 덕목으로 포용성을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건설할 가치 있는 유일한 미래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유. 어, Why the only future worth building inclusion 포용이죠. 리본 프란시스 교황의 테드 강연에서 이 탈근대 혁명 지지 담론을 만났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워싱턴이 의도한 이렇게 쭉 경영학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Why the only future worth building includes everyone. 건설할 가치 있는 유일한 미래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유. 예, 여기서 전부 다 읽지는 않고 이건 테드에 찾아보면 되니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유대함, 솔리데리티 유대와 텐더니스, 다정함이 만연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중간중간 중요한 핵심만 읽고 나머지는 보세요. 한국말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 모임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어? 우리 중 누구도 하나의 섬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자주적인 독립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 근대적인 나, 아주 독립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죠? 자의식의 발표하는 발견되죠? 사고체계의 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응?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포용하며 함께 서 있음으로써만 그러니까 이제 자아식을 탈피하니까 모두를 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라는 거는 탈근대 지금 미래죠. 이 완전히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와 개개의 구성요소 각자의 조화의 선물로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피니스라는 것이. 그리고 이는 두 번째 메시지로 나일까 합니다. 과학과 기술 개선이 더 많은 평등과 사회적 포용성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게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랄까.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평등과 포용성을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많은 모순 가운데 에조차 삶이 선물이라는 것, 사랑이 삶의 원천과 의미라는 걸 깨달을 때 다른 인간 존재에게 선한 일을 하려는 충동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도와줍시다. 다른 사람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실존하는 현존이며 돌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오늘날의 인간성 이야기인 거죠. 돌봐주는. 그래서 요새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얘기 많이 되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신을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비용이라는 익스펜스를 그냥 직역했는데 사실은 희생이죠. 자신을 드리는 거죠. 사랑은 그래요. 희망은 한 명의 당신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될 때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혼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정말로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다정함의 혁명입니다. Revolution of Tenderness.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주셨어요. 근데 다정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까이 다가와 실제가 되어가는 사랑인 거죠.
It's the love that comes close becomes real. 그렇습니다. 다정함은 가장 강한 자, 가장 용감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다정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굴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연대의 길이고 인간성의 길입니다. 제발 내가 그걸 크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더 강해질수록, 당신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갖게 될수록, 당신이 겸손하게 행동해야 될 책임이 더 커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권력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다른 한편 겸손과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권력은 가장 높고 가장 강한 권력은 봉사, 즉 선을 위한 힘이 됩니다. 인류의 미래는 정치가들, 위대한 지도자들, 거대 기업들의 손에 배타적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당신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손안에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평화의 혁명, 이 Revolution of Tenderness, 이게 프란시스 교황 연설의 핵심 주장인데 이 DEI의 포용성, 그죠? 인클루시전이죠. 이게 인류 공동체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변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사회의 흑인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인식 체계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냥 그 DEI 포용성 즉 다정하면 한 측면일 뿐 경영적인 측면에 어떤 때는 외부 고객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고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미국은 훔친당의 건국 및 유네버 시총 3조 원 날렸다라는 신문 기사에서처럼 DEI 경영 전략 이론 자체가 비판을 받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질서 정연한 변화였어요. 서구에서 말이죠. 동양에서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아니고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정권 교체가 있었을 때는 이제 물론 프랑스 혁명처럼 과격했죠. 피의 혁명이었지만 사실은 19세기 빅토리아의 시대 아비투스 즉 근대 사회의 관습 형성이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됐죠. 뭐 양복이라든가 저주택 있죠. 그런 것들 말이에요. 거실 있는 거, 뭐 화장실 있고 이런 거. 마샬 버먼이 물론 이제 현대성의 경험에서 지적하듯이 러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한국도 마찬가지고 뒤늦은 근대화로 인해 사상의 혼란을 경험을 하죠. 제3세계들은.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근대에서의 탈근대로의 전환은 다소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핵가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국가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현실이죠. 아직도 그렇죠. 근데 챗GPT 등 탈근대성이 구체적 현실이 이미 압도적인 양상으로 오고 있잖아. 이미 도래한 탈근대 시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의심과 불안의 감각을 강조할 복합위기가 상황인 거. 위기가 한 군데 운동가 아닌 거죠. 기후라든가 뭐 정치, 경제 다. 그지? 그래서 2022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담 투즈가 복합위기를 한 것이 정의해요.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대처 능력에 도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위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충격들 사이에 유사성은 없어요. 근데 상호작용해서 부분들의 합보다 전체가 더 훨씬 더 압도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은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 이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 압축 성장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 K 뭐 붙으면 다 대단하죠. 그게 근대와 탈근대의 혼재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순차적이고 근대적인 이분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요. 그 예를 들면 과학 이론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운동의 원리가 먼저 발견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론적 연구와 기술적 적용이 동시 전개가 되는 거죠. 챗GPT가 그렇잖아요. 이론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 설명하는데 벌써 있죠. 그 지금과 같은 이 엘라 F 워싱턴의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다는 경영학 저서 읽기가 이걸 내가 왜 하냐?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탈근대 시대로의 혁명적 전환 상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맹걸 달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경영학 책을 읽는 거야. 그 워싱턴이 검토한 9개 회사 중에 베스트 바이를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DEI는 학자나 인문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뭐 대중이 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DEI는 직장에서 직원이 자신의 가치를 보고 느끼고 느끼도록 인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노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편이 더 가장 낫다는 거죠.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리더는 직원들이 서로의 공통적이면서 다양한 인간 경험을 연결시켜 보도록 도울 수 있다. 업인의 최우선 과제는 회사의 비즈니스 과학과 연결되는 내러티브를 사용해 어, 리더들이 스스로 DEI 여정을 일부러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DEI가 옳은 일이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옳은 일이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죠.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는 존재가 낳는 경제적 비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즉, DEI를 우선순위에 두든 아니든 DEI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한다면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인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업인의 설명을 보면 저는 임원들에게 아마존을 예로 듭니다. 전자상거래가 대두하는 등 상황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회사는 결국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존만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인식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장벽을 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력 구성을 고집한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 통계와 노동력의 구성 분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엄 세대, 포스트 밀레니엄 세대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인구학적 변화가 이미 노동력에 반영되었고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 소수 인종들은. 어빈이 말하는 DEI 경제 영향은 어느 조직에서든 DEI 노력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E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DEI는 다른 비즈니스 순위에 쉽게 밀리고 말 거고, 그다음에 DEI 전략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및 실적과 명백히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업인은 베스트 바이 리더들에게 이 내러티브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속에 자기 모습을 넣을 수 없다면 대부분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이 다정함의 혁명을 요한 것처럼 DEI는 인간성의 문제, 인간 자체가 항상 변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 그다음에 넓은 여성이나 뭐 흑인이나 이런 소수인종이라 이런 더 공평한 미래를 위한 옳은 길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냥 떠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관리자 대부분은 벌써 이미 업무가 과중하게 느끼는 상태인데 이 애는 추가 업무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수면 아래의 문제가 걱정된다 해도 DA가 개인과 팀의 목표 달성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면
관리자는 행동에 나서지 않죠. 관리자들은 자주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팀의 성과나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DEI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역시 인간적인 반응이죠. 빅터 브룸의 고전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를 낼 것이고 높은 성과, 돈, 인정, 가치 등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스트 바이는 각 부처, 특히 고객 대면 부서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더 생생하게 만들고자 내러티브 접근 방식을 사용해요. 법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과학적 변화에 따른 돈의 흐름의 전환을 다룬 이야기로 했던 거죠. 베스트 바이는 전략적이었어요. 마케팅 팀이 중심이 돼서 모든 부서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한 거죠. 예를 들면 베스트 바이에 들어서는 고객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무의식적 편견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매장에서 나쁜 경험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핵심 부분인 판매를 뒤와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사 전체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야 판매도 잘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한 데렉티브 접근 방식이 순수 과학이라면 그걸 또 수치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궁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죠. 한 팀으로서 임직원과 리더의 유대감을 높이고 변화를 확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들어냈다고 해서 정상적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감동한 기회를 만들고 난 후에는 이제 목표를 세웁시다. 세일즈 목표죠. 현재 변화를 시작한 많은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는 그 목표에 책임을 지고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DEI를 다른 비즈니스 우선순위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인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혁신의 가능성이 6배나 더 높고, 그다음에 생각의 다양성은 팀의 혁신을 20% 넘기고 위협을 30%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려다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밝은 내 세상이 이미 왔죠. 그리고 대중의 정동도 탈근대적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근대 국가를 비롯한 근대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거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국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국가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막강한 힘을 실제 현실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대중의 선호를 이제 반영해야 되는 게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근대 정보 시스템과 대중의 탈근대적 정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지 막 메꾸어 나가야 하는 난경 상황에 선동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DEI 아이디어는 시적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다정함에서 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로 나타나듯이 아방가르드 예술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도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무시받을수록 더 심하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진화하고 성장하려면 창의적인 사고가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해요.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라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참신한 기회를 놓치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경영 전략에서 포용성, 즉 다정함의 혁명이 특히 강조된 이유가 뭐냐면 다양성, 형평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2020년 DEI 열풍이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많겠지만 다양성 관리는 40년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약점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관계예요.
이 세 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관계, 이걸 갖다가 워싱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세계관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포용성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비슷해 보여요, 이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이 두 개랑 요 세 번째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양성 보세요.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하거나 인식된 차이, 인구학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형평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점에서 평등하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마련된 공정성과 공평성. 근데 포용성은 보세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고 환대받고 존중받는다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적극적인 조성에 행동과 감정. 앞에는 행동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개는 행동이에요. 진정한 포용을 실현하기엔 두 가지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이 위에 요 두 개, 요 두 개는 차별을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인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09에서처럼 다양성과 형평성은 직선적인 발전 전략을 옹호하는 근대국가 체제,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실천 가능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실천해 온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이질적인 문화에서 생존을 넘어 번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의 포용이라는 개념은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 영구 발전론의 의문을 제기해요. 근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정함을 중시하는 포용성은 근대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초월해야 하는 탈근대 폴의 역사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모든 기업이 디아 여정을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단순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워싱턴의 담론이 단순해 보이는 이유예요. 그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차원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과정인 가정함의 혁명 정동을 반영하는 포용성을 다양성과 형평성의 근대적 운영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이런 그 DI 경영진학 자체의 정면으로 비판을 받게 된 거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항상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렇겠죠? 포용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책임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 완벽하게 안 되는 거죠. 신뢰를 구축하려면 진정으로 경청해야 하고 상대가 말한 내용을 현실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이거죠. 내가 신뢰를 구축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을까? 다 결정된 내용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리라는 것, 포용과 형평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 보이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구조를 무너뜨리려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니라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더 큰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현상 유지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상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위치는 여기 피드백 순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시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효과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몰라요.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드니까.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그것이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자, 계속 나가야 하는군. 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끝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포용성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기존의 근대 체계의 단순한 개선이나 개혁에 그칠 수 없는 거죠. 제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등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수치와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회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25년에 걸친 모스 애덤스의 뒤의 여정에는 많은 도전과 저항이 존재했다. CEO로서 슈미트는 여정에 저항하는 이들, 특히 업계의 동료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전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 있으면 폐물이 될 겁니다. 왜 폐물이 되냐면 세상이 왕창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신사 클럽을 만들려고 한다니요. 지금까지의 성공 궤도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제가 만나던 일부 리더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왕창 바꿔야 돼요. 이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에 달리 접근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 그럼에도 돈을 잘 보고 있으니 괜한 짓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괜찮으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 당신 선택이죠. 곧 세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지금 슈미트는 이를 비즈니스 케이스로 연결한다. 도전적 상황을 도외시하는 배타적 태도를 유지하는 회사는 결국 인재 확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안 가죠. 이하의 포용성이 요구하는 다양함의 혁명은 그러니까 근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등한시해왔던 감정과 정서의 분야. 저는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군요. 하지만 다른 회사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포용을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다양한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었죠. 다수에 속하지 않은 이들만 교육시키고 다수는 교육하지 않는다면 소속감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육은 뭐였어요? 지식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안 냈어요? 감정의 측면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발견이었어요. 감정적인 결정을 내는 이유, 그 결정이 업무뿐 아니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양성과 형평성이 합리적인 근대 사상에 반영될 수 있다면, 응? 이게 합리적인 근대 사상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포용성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이용한 능력인 감성 지능이 필요한 탈근대 시대의 능력. 감성 지능을 자기 인식, 자기 확신, 자기 절제, 공감, 동기부여, 사회성 등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남자는 자기 인식, 자기 확신, 동기부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나머지 세 요소 수치가 높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합치면 남녀 사이 유의적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DI 실행의 바탕에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케이스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거죠. 임원진의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면 결국 마음으로 느껴봐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어 봐야 하죠. 아프리카계 비국인 리더십 포럼에서 진행한 경청 활동이 그 예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클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동안 경영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이후 경영진이 자신이 누려온 특권이나 DEI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구조화된 활동, 멘토링, 비공식적 참여 등으로도 다른 사람의 여러 경험을 공유받고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이 비즈니스와 고객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보여주는 데 더해 이러한 전략이 경영진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서나 좋은 행동은 응? 객관적 파악이나 관리가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를 어떻게 시스템 과정 안에 설계해 놓을 수 있을까? 요.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근대 시대 동안 등한시되어 온 감정과 정서의 영역이 제고되는 탈근대 정동이 지금 필자가 어, 이교수의 조건면 학교론 시리즈 등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면 학교에서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세계 유수의 뇌과학자하고 심리학자의 첨단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로 리사 펠트만 베레에서 유명한 테드 강연. 당신은 당신의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정서를 창조한다를 들 수 있어요. 주요 부분을 발췌해 읽으면서 DI 포용성의 정동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론을 상상하는 것으로 여기는 없으니까 이 책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길로 더 나가길 바래서 엘라 F 워싱턴의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서는 보편적으로 표현되지도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정서는 통제할 수 없게 두뇌에 내장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의 성격을 아주 오랫동안 오해해왔어요. 정서의 진짜 정서를 이해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압도적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정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거 촉발되면 당신에게 발생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두뇌가 정서 회로로 사전 배선되어 있고 당신이 정서 훼손들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믿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방에 있는 어느 우리 중 누구도 두뇌의 정서 훼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이 지구에 있는 어느 어떤 사람 어떤 두뇌도 정서 훼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정서는 추측이에요. 느끼는 건 추측이라고요. 정서는 수십억 개의 두뇌 세포들이 함께 일하는 동안 당신의 두뇌가 구축하는 추측인 거죠. 느끼는 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그러한 추측에 당신은 더 큰 통제를 갖고 있어요. 느끼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정서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두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는 그저 건설된 거죠. They are just built. 세웠으니까, 건물처럼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예측은 당신의 두뇌가 일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예측은 당신 두뇌의 일상적인 업무고, 예측은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의 기초예요. 예측은 당신이 택한 모든 행동의 기초고요. 그러니까 예측은 태고부터 있었어요. 예측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두뇌는 세상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과거의 경험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구축을 하는 거죠. 어떨 거야 하고 예측하고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보는 방식도 예측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 구글, 페이스북이 정서 탐지 시스템 건설에 수백만 달러 연구 자금을 쓰고 있는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몸에서 정서를 탐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얼굴 표정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도 있더라고. AI 과학자들도요. 그런데 정서는 얼굴과 몸에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의미의 움직임에는 어떤 고유한 정서적 의미도 없어요. 육체적 움직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이 육체적 의미를 맥락에 연결해서 육체적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예측들, 추측들을 만드는데 수십억 개의 뉴런이 함께 일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는 어떤 감정들, 처음에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오는 감정들이 있겠죠. 단순한 감정들. 그거는 사전 배선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평온함, 동요하는 거, 흥분, 편안함,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단순한 감정들은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결론은 그게 아니라고. 감정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 당신과 함께해요. 감정들은 일종의 기압계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요약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작은 세부사항을 갖고 있고 다음에 할 일 하려면 그런 세부사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감정들로 당신의 두뇌가 뭐예요? 예측하는 거란 말이죠. 감정이 기본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측은 당신에게 이런 감정들을 주는 육체의 감각들을 주변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당신이 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느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구축물이 정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건 결국 이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신체 감각이죠. 그러니까 위가 뒤틀리는 감각이어도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감각인데도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정서들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두뇌의 어떤 고대 깊이 묻은 옛날에 쭉 있던 어떤 신비로운 정서가 있어서 그 정서에 내가 딱 빠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정서에 더 큰 통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느끼는 걸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을 튕기면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두뇌가 정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재료를 바꾸면 그러면 당신이 정서적 삶을 변형시킬 수 있게 두뇌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료를 바꾸면 기본적으로 내일 다르게 예측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경험의 건축가가 되는 일이다. 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침마다 우울해?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안이 있어서 시험을 잘못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불안 대신에 이런 에너지 넘치는 결정을 하는 걸 학생들이 배우면 불안한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두뇌에 씨앗을 남겨요. 그리고 미래에 다른 예측을 하게 해서 가슴 떨림의 방식, 가슴이 떨려서 너무 두려워서 못해가 아니라 결국은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에너지 넘치는 결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 자제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끝내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 과정을 끝내기조차 하면 뭐 엄청나게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서지능이 활동이라 한다고 말씀드리죠. 정서지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경주가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얼룩진 이미지를 보면서 머리가 막 생각해 보겠죠. 이미지가 이게 뭐지 뚜렷하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건 똑같이 이미지 갖고 그런 건 육체진 지적진 인지지능이 그런 것처럼 비참함으로 경험한 육체의 감각에 대해서 비참함으로 육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몸이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비참함을 느껴서도 괜찮다고. 근데 그것이 당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게 되도록 당신의 두뇌가 그런 감각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런 비참함이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던 조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그냥 신체적으로 순수하게 신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는 거고 잠을 충분히 안 자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배고플 수도 있는 거야.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서적인 고통을 그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느낌이 비참함을 느껴도 그거를 원래부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정서에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다르게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정서적 고통의 다이얼을 낮춰서
당신의 삶에 그 결과를 가져다 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려서 사는 사람 사귀고 어쩌고 그러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도끼가 뭐냐? 약간의 훈련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이것을 정말로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자동적으로 돼서 나는 원래 그렇게 느껴. 나는 원래 긍정적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사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나쁘게 행했을 때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신한테 있어요. 당신의 정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행동한 경험이 내일을 위한 당신의 두뇌의 예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행동했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은 큰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크니까 정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된 것이라는 것. 이거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그럼 건축은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거 그런 이게 과학적 증거가 이렇게 있지만 저항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자신의 정서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죠. 이거는 삼키기가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사상에 숨막혀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책임을 받아들여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건 뭘 뜻해요? 그게 더 건강한 육체, 더 공정하고 더 정보가 제공된 법률 시스템, 더 유연하고 강한 정서적인 삶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 탈근대 시대에 이 기존의 그 감수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신경영학 이론에 관한 책을 읽었죠, 시작은. 근데 정동에 대한 테드 강연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정동의 함양이 가능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물듯해요. 비즈니스에서 포용성을 배태하는 다정함의 혁명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하의 열풍의 길은 올바라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처럼 경영학적 측면에서만 올고지 진행될 수 없어요. 왜냐?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란 말이죠. 감정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